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막 얘기해집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객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읽어라. 곤이라는 물고기가 몸집을 점점 불리더니 붕이라는 새로 변합니다. 붕이라는 새는 구말리를 날아가서 한 번 쉽니다. 참새가 뱁새에게 얘기합니다. 저놈 참 웃기는 놈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바로 옆 나무에 날아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붕이란 새는 구말리를 날아가서 쉬는 걸까? 장자의 소요유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뭘 배우셨습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두 가지가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첫째, 왜 곤이라는 물고기는 붕이라는 새로 변했을까? 둘째, 참새와 뱁새는 붕새의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왜 곤이라는 새는 물고기는 붕이라는 새로 변했을까요? 아마도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둘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있었던 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셋째,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은 변화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뱁새는 절대로 붕새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러기를 키우고 계십니까? 기러기는 한번 날았다 그러면 6,000km까지 날아갔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단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쉬면서 가기 때문에 뱁새가 쓰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러기를 키우십시오. 저는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라.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면 신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물어보지 않고 답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지혜의 출발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한평생 배우면서 살아가라.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상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자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이제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해지고, 아니 지루하기조차 한 이 사람에게 도사가 이야기한 인생의 목적 한마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워라, 내려놓아라. 스님들이 다 가셨는데,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채워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비든 채우든 간에 이 도사가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준 인생의 목적 한마디: 한평생 배우러 왔다 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자체가 배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무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쳐다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제1권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배움의 배움을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만약 어린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는 뭔가요?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배움을 축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럴 때는 박수를 좀 크게 치셔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라.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자가 되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다. 첫째,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깨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 학이지지, 배움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도를 깨우치러 군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3번째, 고니지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군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생이지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학이지지, 고니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적어도 생이지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길로 군자에 이르든 군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다 똑같은 군자다. 길은 3가지지만 그 군자의 등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군자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첫째, 실수를 하되 그 누구보다 스스로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둘째,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고치고, 셋째,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실수를 했을 때 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서 비즈니스 클래스와 일반석이 혼동돼서 발급될 수 있는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발전 가능성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들 지옥과 천당 시리즈는 다 잘 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에를 갔더니요,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천당에 갔더니 이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서로 먹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면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인간한테 분명히 떠먹여 줬는데 그 인간이 안 떠먹여주고 저만 바보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떠먹여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는요, 남이 자기한테 준 것만큼만 딱 되돌려 줍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상대방한테 줍니다. 이 사람들 장부를 보면 이 장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는데, 네가 나한테 축의금 5만 원 줬어? 나도 5만 원. 네가 4만 원 냈으면 나도 4만 원. 딱 정확하게 맞춰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자기가 남한테 준 것보다 꼭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요, 이게 전부 투자 관계입니다. 한두 번 투자해봤다가 신통치 않으면 관계를 딱 끊습니다. 이게 테이커들입니다. 세 번째, 기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상중하 세수로 나누면요, 매처, 테이커, 기버가 각각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중, 하 이렇게 사회를 3등분하면 매처, 테이커, 기버 각각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2등이다는 우리 동양의 오래된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층에 가봤더니요, 거기에는 매처와 테이커가 와글와글합니다. 상층부에 올라가 봤더니 기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층부에 갔더니 거기에도 역시 기버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는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첫째, 왜 매처와 테이커는 상층부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을까? 둘째,
상층부에 있는 기버와 하층부에 있는 기버는 무엇이 다르길래 한쪽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한쪽은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들, 테이커가요, 상층부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발목을 딱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테이커가 뭔가를 가져갔을 때는 상대방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너한테 한 번 당했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테이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불러일으켜 놓고 승승장구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기버와 하층부에 있는 기버는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층부에 있는 기버들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기 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좀 대책 없이 퍼주는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층부에 올라가 있는 기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을 도와주되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통계상 나온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테이커랑 거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버랑 거래하기를 원하십니까? SNS가 발달됨에 따라서 테이커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요, 기버는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SNS의 세상에서는 생각을 바꿔라,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등에는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갇힌 채 벽면만을,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여기엔가는 어디엔가 탈출구가 있고 그 밖을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믿음을 가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동굴 밖을 나가자 태양이 있었고 그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거의 멀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는 선택이 있다. 나 혼자 자유와 진리를 만끽하는 할 수 있는 이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 동굴 안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냐. 이 죄수는 동료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저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세상이 있다. 자, 여러분, 이 죄수가, 바깥 세상을 보고 돌아온 이 죄수가 누굴까요? 눈이 거의 멀 뻔해서 돌아와 가지고 동굴의 어두움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동료들에게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 누굴까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진리를 보고 그것을 같이 동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은 이데아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데아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영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이데아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동굴의 오해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제 7장입니다.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자살이라도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를 부르옵니다. 이리 오너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너의 머리를 몽둥이로 후려치겠다. 그리고 아니라고 답하면 역시 몽둥이로 머리를 후려치겠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면 역시 몽둥이로 후려치겠다. 자, 이 도사는 제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 제자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든 또 그냥 가만히 있든 이제 무조건 몽둥이는 머릿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할까요? 이게 저 선문답인데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도사가 제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래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취해야 될 태도,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가 얘기를 했고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제 강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철학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철학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철학은
깨닫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로 연결되면 루소가 얘기했듯이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는데 철학이 기초를 내린다면 이것이 바로 철학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깨달음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